제가 이 미국 강연을 갔었는데 그날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수요일 날은 이 미국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이기 때문에 다 교회를 갑니다. 제 얘기 잘 들리세요? 네. 그래서 참석한 분들이 한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주최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에서 사람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을 달러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때 달러가 한 800원 정도 하던데, 그럼 대략 잡아서 1,000원이라고 하면 30명이 모이면 3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모인 사람들의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게 모인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 오늘가 얼마나 일들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다 젖혀놓고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귀한 마음이어서 우리는 그걸 달러로 지금 계산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 배수로 정폭해서 계산하는 것은 틀리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관중이 청중이 많을 때보다 이렇게 이 아람하고 이 조촐할 때가 훨씬 얘기하기는 좋습니다. 조용필이라고 하는 가수가 한참 이름을 날릴 때 제가 어디 문해재 편집위원을 하면서 조용필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러더군요. 한 사람이 내 노래를 듣고 있어도 나는 내 노래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필이 그냥 가왕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그 30분 그리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 이걸 통해서 한 30, 40분 정도 우리가 짧은 시간을 공유할 텐데, 이 시간이 저나 여러분에게 헛되이 보낸 시간이 아니고 지내놓고 보니까 그 시간이 그 어느 6월 초여름 오후 한나절 우리가 창신대학교에 모여서 나누었던 얘기가 지내놓고 보니 우리들에게 우리 살아가는 삶의 날에 있어서 기념비적 순간이었다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의미가 크지 않고, 또 저도 애써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하는 것은 인상적이고 오래 남습니다. 광고가 대체로 그래서 이야기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놀부입니다. 놀부인데 무슨 놀부일까요? 성이 뭘까요? 예, 여시입니다. 저 도서관장님은 모르는 거 빼고 다 알아요. 근데 문학하는 사람들도 이 놀부가 연시라는 걸 잘 몰라. 근데 앞부분에 연세원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그런 게 놀부입니다. 연흥부. 그런데 왜 놀부보쌈이라고 하는 이 외식 사람이 흥부 안 하고 놀부를 했을까요? 오진권이라고 하는 분 사람인데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물어봤어요. 흥부가 더 건전해 보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딱 이렇게 묻더군요. 흥부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어요. 놀부가 더 재미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부의 5장 7부가 뭔지 되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흥부는 착하고 선량한 사람의 표본이지만 놀부는 뭔가 목표를 가지고 쟁취하고 투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강력한 캐릭터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흥부처럼 살아가지고 못 산다. 놀부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놀부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성까지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굴까요? 백선공주가 아닙니다. 계보의 왕비입니다. 백선공주는요, 페미니즘 하는 분들의 얘기를 빌려오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빌려오는 겁니다. 코테이션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녀는 부모만 잘 만나서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 게 얼굴만 이쁘고, 그 다음에 뭐냐, 이렇게 자기들 학습 시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 중에 이런 표현을 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설공주는 실제로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계보는 죽으라고 노력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 독 같은 걸 보고 그 다음에 머리 밑에 독을 바르기도 하고 사과 반쪽에 독을 넣기도 하고 목숨 걸고 노력하는 여자가 이 계보왕비예요. 그 계보왕비가 훌륭하고 잘했다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뭔가를 향해서 치열하게 자기를 일구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점, 여기에서는 교훈이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스토리텔링이 된다는 거죠. 백설공주가 스토리텔링이 되던 시대는 지나간 시대입니다. 지금 설명할 게 예를 들면 이 별들의 고향 뭐 기타 등도 많은데 이거 다 하면 한 2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소나기 마을입니다. 소나기 마을 광장이고 지금 보이는 여기는 원두막입니다. 앞에 서 있는 건 수수단이에요. 소나기의 그 장면을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수루 선생님은 저 은사하세요. 돌아가셨는데 2000년 한국 나이가 86세. 그래서 이제 기념사업을 뭘 할까 고민하다가 2002년에 시작한 것이 소나기 마을인데 소나기라는 소설에 딱 이렇게 한 줄 있습니다. 내일 소녀네가 양평으로 이사간다는 것이옵니다. 이 한 줄에 의지해서 제가 그때 경희대 문과 교수로 있었는데 양평군을 설득하고 경희대학 중령을 설득하고 해서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의 사업으로 소나기 마을을 추진했죠. 황순원 선생. 그래서 이제 이 양평과 황순원이 어떤 상관성이 있느냐 하는 걸 스토리텔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를 썼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선생님 생전에 양평으로 나들이를 자주 가셨어요. 언제 가요? 그리고 양평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대학이 경희대입니다. 예를 들면 경희대 바로 옆에 한국외대가 있어요. 그럼 양평하고 경희대, 양평하고 외대 직선 거리를 재면 과연 경희대가 가까우냐?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얘기를 그만 얘기해요. 문학 얘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요. 먼저 얘기한 사람, 잘 우기는 사람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럴 줄 아는 거예요. 이거는. 김용성이라고 하는 작가가 생전에 저한테 그러시는군요. 작가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럼 그럴 줄 알아야지 왜 자꾸 그런 걸 가지고 평론가들이 따지느냐. 이제 평론가들이 따져서 되는 게 있고 따져서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걸 가지고 따지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제일 가까운 종합대학입니다. 저쪽에 서서 할까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예. 우리 공업 촬영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핸드폰만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촬영을 잘 하는지. 저 이상욱 교수도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빼고 다 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 원장님 제가 모르는 것 빼고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창천대학교 도서관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여기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숭실중학을 다니셨는데 숭실중학이 어디 있었느냐? 평양에 있었죠. 평양을 거꾸로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도 이게 제가 말해놓고도 말이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양평에 미술가들이 화가들이 많은데 만약에 남북이 열리면 나는 누구보다도 먼저 양평하고 이름이 거꾸로 이 평양에 가서 학원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태가 이렇게 되면 이게 연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양평의 양자가 황순원 선생 부인 양정길 여사의 성하고 같은 번호양자가 이게 얘기가 될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지.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양건 원래 양건군 그리고 지평군이 합쳐져서 양평군을 만들었는데 양건은 버드나무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굳세고 잎은 부드러운 외유 내강의 이 양근이라고 하는 이 부드러운 뿌리가 황순원 선생의 성격과 일치합니다. 이건 얘기가 돼요. 지평은 숫돌 지자에 평평한 평자입니다. 날카롭게 버리는 숫돌의 성격이 있는가 하면 공평하게 모두를 감싸는 이런 성격. 이게 이제 황순원 선생의 인품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소나기 마을에서 두 번째 만나는 남녀는 반드시 그 연애가 성공합니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 그래서 이제 떠도는 아닌데 그 근방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날 때 누가 양평까지 오겠어요? 서울에 있는 카페나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겠죠. 근데 그 두 사람이 양평까지 야외로 나가기로 결심을 했으면 얼추 다 됐어요. 그렇게 성공한다고 해도 뭐 크게 별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야기를 만드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양평에 사시는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소설에 나오는 문장 한 줄을 가지고 소나기 마을을 만들었으면 이 과장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건 과장이라고 하지 않고 문학적 상상력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우겨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이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한 말이에요. 당시 무식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이 얘기인데 다행히 이분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두고두고 얼마나 저한테 서운하셨겠어요. 저도 그렇게 말해놓고 아차 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기차역에서 벽면을 열고 들어갈 수 있나요? 없어요. 실제로 몸은 그게 불가능하지만 상상으로는 벽면에 보이지 않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 또 다른 플랫폼이 있고 거기서 기차를 타면 이 기차는 어디로? 마법의 나라로 갑니다. 이게 해리포터예요. 그러니까 이 영국의 추운 겨울날에 두 아이를 데리고 이혼한 여자가 먹을 것도 없고 부부를 지필 기름도 없고 떨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글 쓰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글을 쓰되 마음을 개방하고 상상력을 극대화해서 해리포터라고 하는 마법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지금 전 세계를 석권했습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너무 가난해서 새밥을 얻을 돈이 없어. 교회 창고에 그냥 도부살이로 살아요. 하루에 주먹밥 하나. 그런데 그 창고에 보니까 생쥐가 한 마리 있어요. 그 생쥐에게 자기 주먹밥을 나눠주면서 친해졌어. 그 생쥐가 뒷발로 일어서서 뭐라고 짹짹거리고 하는 걸 말이라고 알아듣고 그 생쥐한테 이름을 붙여줬어. 뭐라고? 미키마우스. 그래서 이 생쥐와 친구가 되었던 그 젊은이가 생쥐를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 생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구성한 것이 뭐가 될까요? 월트 디즈니의 디즈니랜드가 된 겁니다.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상상력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인문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죠? 물이 된다. 물이 된다라고 하는 건 수학이나 이학, 공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얼음이 녹으면 인문학에서는 봄이 온다. 얼음이 녹으면 가슴이 설렌다. 얼음이 녹으면 수평선 너머로 떠나갔던 내 친구가 돌아올지도 모른다. 여기에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답이 있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넥타이의 입방체를 보듯이 여러 방면에서 관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내부에 이미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소년이 세상 떠난 소년을 그리워하는 장면입니다. 이 쉬운 소년이 서울에서 전학 온 단발머리에 목덜미가 휘고 얼굴이 이쁜 여자아이를 좋아해서 겨울에 만났어. 그리고 둘이 친해져가지고 저 들판으로 놀러 갔는데 소나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수단이나 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비를 피할 곳을 찾아서 다니기도 하고 원두막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몸이 약한 소녀가 그것으로 병이 덧나서 죽었어요. 서울대 의대 교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 소설을 보고 짐작하는데 그 소녀가 죽을 병명은 이것이다 하고 글을 써주고 가서 우리 소랑이만 소식에 그걸 실었어요. 근데 추론이 가능하죠. 의대 교수가 이 호흡기내과 교수가 보기에 이 소녀가 틀림없이 어떤 폐렴의 일종인 뭐 전문용어를 써서 무슨 병으로 죽었을 것이다. 근데 그게 과연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제 선생님 방순호 선생님께 이렇게 여쭈었어요. 선생님, 소나기는 선생님의 체험을 쓰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상으로 쓰신 것입니까? 이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분개했는지. 아니 지금 정확하게 질문을 했는데 대학 1학년짜리가 아주 생각을 많이 하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있냐.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체험과 상상을 결부해서 그걸 모아서 하나의 이야기의 더미를 만드는 것이라는 걸 대학 1학년 때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거 진짜 알겠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이명주 선생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역사란 무엇입니까? 근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역사란 무엇이다? 이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명주 선생은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저를 이렇게 물건이 보다가 보시더니 역사는 믿을 수 없는 것일세. 근데 그때 민족 조국 그리고 역사 이런 개념들이 천지에 팽배해 있던 때에 역사를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니 한국에 가장 많이 읽히는 역사 소설가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때 제가 석사일기 때였습니다. 매우 분개했습니다. 근데 겉으로 정말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의아한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의 말씀 이런 것이었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있었던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그 소설이라고 역사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대로 아니죠. 역사가 300이라면은 역사 소설은 골짜기를. 그러니까 역사의 그물망에 걸리지 않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진실을 표현하는 것이 소설이라고 한다면 그 선생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엄청난 재산 피해가 있었다. 이건 수치로 기록될 수 있는 역사예요. 그러나 그 전쟁 중에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건 수치로 기록 못합니다. 이게 문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영구 선생의 말씀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팩트를 정리한 것이어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진실을 그 진면목을 숨은 사연을 담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 역사라고 하는 것이 허무맹랑하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지내놓고 보니까 알겠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이 시간 이런 많이 갈 때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 슬프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과거에는 소나기의 주제를 우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차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에 조심스러운 소녀가 소녀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감정적 교류. 근데 요즘 그렇게 말 안 해도 돼요.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는 아이들이 그 나이에 첫사랑을 안 하던 때고 요즘 그 나이가 되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다 애인이 있어요. 그래서 소년 소녀의 순수한 첫사랑 이야기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관객들 한번 보시죠. 소나기 마을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 이 사람은 강성진이라고 하는 탤런트예요. 아들하고 같이 나와서 우리 홍보대사입니다. 소나기 마을 홍보대사가 강성진 외에도 정준호, 배종옥, 차인표 이런 사람들 여럿이 있습니다.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는 여러분 어디냐 하면 양순입니다. 양순이 인거래, 양순이 양서면이고 그 아래에 그 소나기발이 있는 곳은 서정면인데 그 풍경과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제가 이 경대에서 이걸 한참 계획을 하고 있을 때 천안시에서
소나기 마을을 창안해야죠. 왜냐하면 황선우 선생 묘역이 창안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2배로 투자하겠다. 그리고 항동경문학관도 짓겠다. 그런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게 창안이 아무리 경치가 좋은 곳이 있더라도 소나기 마을이 산속에 사람들이 오기 어려워도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 대도시의 넓은 벌판으로 갈 수는 없었다. 그 풍광의 아름다운 것을 찾았습니다. 양평군 관내를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 잡듯이 뒤집어 다녔습니다.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를 그때 찾았는데, 자, 여러분 여기가 광장이고 여기 광장에 보면 바가 몇 개 서 있죠. 저기서 이제 매 시간마다 인공 소나기를 뿜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빛이 나요? 그 소나기가 건물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게 이 수수단을 상징해요. 그리고 건물 왼편으로 보면 묘역이 보이죠? 동그랗게 되어 있나? 급한 제가 갑니다. 여기 묘역이에요. 이렇게 묘기명이 써져 있습니다. 20세기 격동계의 한국문학의 순수와 절제의 극을 이룬 작가 황선우 선생, 일생을 아름답게 내조 부인 양정인 여사, 여기 소나기 마을에 함께 참았다. 묘기명인데 이걸 왜 제가 외운 것일까요? 제가 썼으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은 2000년에 돌아가셨고 사모님은 그로부터 14년을 더 사셔서 한국문학으로 100세가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 묘기명을 새겼는데 선생님 이름 뒤에 1915에서 2000까지는 쓰고 사모님 이름 뒤에 1915에서 그 뒤에는 못 썼죠. 그때 사모님 생존에 계셨으니까. 거기에 몇 년 동안 쓰면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해에 사모님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모님이 100세가 되시던 해에 돌아가셔서 사모님을 그때 같이 모시면서 2000이라고 하는 글자를 그때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2000이라고 하는 글자는 색깔이 좀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새겼는데도 이 돌이 다른 거예요. 돌에 이 새기는 열도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거예요. 인공 계류가 흐르고 있고요. 자, 이 물을 붓는데 늘 여름날 되면 저렇게 무지개가 씁니다. 애들 뛰어들어가고 난리예요. 올라갈 때는 강력한 물줄기인데 내려올 때는 붕붕입니다. 그래서 안에 뛰어다녀도 괜찮아요. 좀 우산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우리가 이걸 만들 때 보통 하듯이 집부터 짓고 그 다음에 자료 갖다 그리고 사람들 모여서 테이프 커팅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 결과는 뭐냐면 아무도 안 한답니다. 그래서 3년간 커튼 제거를 먼저 하고 3년간 공사를 하고 2009년 6월 13일 오전 10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16년째가 됐습니다. 소나기 마을 얘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째 소나기 마을을 좀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오세요. 오셔서 매표소에 오셔서 내가 정말 시간도 없고 바쁜데 그 여기 김호 교수가 말이야 하도 오라 그랬는데 할 수 없이 왔다고 우리 직원한테 말씀하시면 우리 직원이 아마 입장료를 면제해드릴 줄 오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나는 절대 갈 생각이 없어 이러면 손 들어보십시오. 입장이 곤란하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손 들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있는 분들 입장 곤란하게 손 들어가 그러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누가 손 들었다 그러면 저기 찍히고 그다음부터 이제 5천원에 이상한 사람 되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시거나 가만히 계세요. 지금 5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김정희 선생님 어디 계세요? 아니 우측 방금 나와보세요. 어제 가지고 이쪽에 와서 들었어요. 그쪽에서 안 보이니까 30분 지났나요? 아 예. 그럼 제가 한 10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누굴까요? 윌슨 처칠입니다. 딱 보시니까 아시겠죠? 지금 이 BBC 방송국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못 가겠네요. 나 지금 처칠경 방송을 들어있습니다. 처칠이 엄청 기분이 좋아서 지갑을 열고 1파운드 얼마 안 되는 돈이죠. 그래 줬더니 택시 기사가 딱 그 돈을 받더니 에이 그냥 타세요. 처칠이고 이제 돈부터 봅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 택시 기사의 태도가 엘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1,500달러짜리 수표를 책갈피에 넣어두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좋긴 좋은 모양이지 책까지 돈을 보고 따라갔으니.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얘기했는데 돈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태도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작은 돈을 버는 사람은 몇 눈치 보세요? 사람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큰 돈을 버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태도가 아니라 생각이 다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호 교수하고 30분만 하라고 그래요. 이 얘기를 한 두세 번 더 할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종훈 회장입니다. 한진을 만든 사람. 이거 실화입니다. 이 전북에서 트럭을 가지고 하역 사업을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15대 자동차 모두 침범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아무것도 없이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일어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서울 가는 길에 한 미국 여성이 차가 고장나서 꼼짝 못하고 서 있는 걸 보고 고쳐줬어요. 그리고 돈을 주는 걸 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남편하고 찾아왔는데 그 남편이 미판구 사회관이었어요. 그래서 뭘 당신을 좀 도와줄까? 역시 돈을 주려고 하는 걸 거절하고 만약에 도와주시려고 하면 미팔군에서 버리는 트럭을 저를 주십시오. 근데 그때 한국에서 차를 제일 잘 고치는 사람이 조종훈 회장이었어요. 그 폐차 트럭을 고쳐가지고 운수사업을 해서 일으킨 것이 한진입니다. 그 미국인 여성을 도와주는 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 경영 철학, 이 적자투성이 대한항공공사를 박 대통령이 불화해 주었는데 오늘날 대한항공이 되었습니다. 땀과 기름으로 얼룩진 창업자의 경영 철학이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땅콩 대한항공. 그 자녀들한테는 그런 기업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최부잣집 가훈 6가지 그냥 눈으로만 보십시오. 그래서 6.25 때에 모든 지주들이 다 주청에 찔려서 난리가 났을 때 최부잣집은 못 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소장학인들이 그 앞을 막았어요. 이 댁을 건드리지 마라. 이 댁은 어떤 지주보다도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임스 레이니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 에머리 대학 총장을 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근무했고 연세대 교수도 했습니다. 자전거를 매일 출근하는데 공원 벤치에서 쓸쓸하게 앉아있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인데 로버트 무드럽 회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2년간 친근하게 지내고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안 보여서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 레이니에게 남긴 유서입니다. 당신 내 친구가 되어주었는데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이걸 장례식장에 갔더니 이 변호사가 당신을 못 찾아서 애썼다 하고 전해준 거였어요. 우리 돈은 얼마였을까요? 4조 원입니다. 세계 대학 역사에서 가장 큰 후원금이었어요. 지금도 이 기록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니는 이걸 한 푼도 자기가 쓰지 않고 다 대학에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에머리 대학이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름 없는 조그만 대학이었는데 이 기부금을 바탕으로 우수한 장학생을 또 프로젝트를 만들고 시설을 확충하고 미국 남부의 명문대학이 되었습니다. YS 때 주한미 대사로 재정 시청을 받은 때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국을 가장 사랑한 대사였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누굴까요?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가 쓴 글,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숲속으로
친구가 간다는 얘기를 듣고 갔다 와서 얘기 좀 해달라. 갔다 왔는데 뭘 봤냐? 별로 본 것이 없다. 충격을 받았어. 아니 숲속에 갔다 와서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니. 그래서 이를테면 이분이 쓴 글이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에세이입니다. 이걸 썼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서리번 선생을 찾아가겠다. 두 번째 날은 먼 동이 트면 밤이 낮으로 바뀌는 운전한 기적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겠다. 셋째 날은 아침 일찍 큰 길가에 나가서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했다. 이 글이 애틀랜틱 만슬리에 실렸습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글이 되었고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이거를 20세기 최고의 수필이라고 선정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헬런 켈러가 왜 위인으로 불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눈을 뜨고 보게 된다면 이게 뭘까요? 기적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입을 열어 말하게 된다면 기적이에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도 기적이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서서 그러면 기적입니다. 성경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문을 지나가는데 평생 어릴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림이 구걸합니다. 예수 선생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부적배기를 들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적이에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기적인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이 매일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기적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은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그 누군가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내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엄청난 기적과 축복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생각하면 와 그렇게 어려운 문제겠어요. 이거 어디에 달렸어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 문학적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엘레노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죠. 이 사람은 편지한 구절입니다. 원래 이건 자기 글이 아니고 다른 작가의 글인데 이 사람이 이걸 적였었어요. 어제는 히스토리고 내일은 미스테리인데 오늘은 프레젠트다. 여러분 프레젠트라고 하는 말의 영어 스펠이 선물이라는 말의 프레젠트 스펠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스태프트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 코카콜라 자꾸 나와서 죄송한데 코카콜라 회장이 이 구절을 인용한 적도 있습니다. 원래는 스펜스 존슨이라고 하는 미국 작가의 책 누가 내 취재를 옮겼을까에 나오던 글이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강영훈 총리입니다. 제가 통일부 이산가족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분이 국무총리였습니다. 세종문화관에서 행사를 했는데 끝나고 일부 행사 기념식이 끝나고 나서 2층 VIP석으로 모시고 가게 돼 있어요. 공연을 하게 돼 있어서 공연을 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내해서 가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제가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의 길을 손바닥 보듯이 알아요. 근데 이 여를 모시고 가다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문을 딱 열었는데 들어가십시오. 문을 열었는데 왜 걸려? 그 창고예요. 내가 이 계단이 있는 곳 문을 열었는데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문인데 잘못 열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까지 흐르는 중이에요. 근데 이 어른이 이러시더라고요. 오시더니 제 어깨를 툭툭툭 치시더라고요. 이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많이 다녀봐서 알아. 그래서 이제 그분으로 모셔다 드리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가 이 새파란 통일부의 과장급 직원이 잘못 안내를 했는데 야 이 사람아 어떻게 이리가 이렇게라도 할 법하잖아요.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쪽으로 가자. 너무 제가 그게 고마워서 인생이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 감사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제가 중앙일보에 칼럼을 쓰면서 그걸 썼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셨죠. 자올라이 주울레입니다. 실화입니다. 1946년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된 이듬해 일입니다. 연안에서 중경으로 가는 항공기 비상사태가 생겨서 날개 결병이니까 모두 낙하산을 내라고. 그런데 어린 소녀 하나가 낙하산이 없어요. 울고 있어요. 주울레가 자기 낙하산을 벗어줬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지면 자기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을 했고 이 얘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나갔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모택동은 중국의 어떤 이념적인 리더로서 존경을 받지만 정말로 중국 인민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지도자는 저울라이였고 이건 마치 여러분 우리가 삼국시대, 후삼국시대에 유비가 있고 조조가 있고 송건이 있지만 정말로 그 시대 민중들이 존경했던 사람은 누구? 관우장이었어요. 그 중국의 곳곳에 관왕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얼레는 지혜로웠습니다. 모택동 밑에 2인자로 있으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모택동 앞에서 보고를 할 때 무릎을 기면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아무 대항의 의사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외민이 와서 식사를 하러 나갈 때 이분은 반드시 식당에 먼저 들어서 국수 한 그릇을 먼저 말아달라고 해서 먹거든요. 왜요? 먹는 거 신경 안 쓰게. 배가 고프면 여러분 얘기하는 말고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지도자였습니다. 나사 겔헛 헨리의 부인이었어요. 저올라이는 중국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좋은 사람이었다. 중국 공산당원들이 그와 같다면 중국의 미래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뭘 말할까요? 그 사람의 인품, 사람의 생각의 방향, 그 생각이 작동한 패턴 이게 뭘까요? 이런 걸 우리가 다 모아서 이문학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아메리카 인디아의 속담입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빨리 가려거든 직선으로 가라. 멀리 가려거든 곡선으로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한꺼번에 종합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갖고 있습니까? 인문적 성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큰 돈 버는 이 사람의 태도를 넘어서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확고한 덕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게 감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덕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운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일상 속의 기적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동행과 동역자에 대한 배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만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소망의 마음을 세우는 것 같은 건 아무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인문적 상상력, 인문적 정신 그런 것에 미덕이 있는가를 한번 함께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은 처음부터 다시 나오네요. 네, 여기까지 마치고 지금 시간이 몇 시죠? 네. 40분. 40분. 예.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이거 질문 안 하면 집에 가서 잠 못 자겠다 싶어요. 물론 질문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안 하시는 것은 청중들의 수준이 높다는 뜻인데 자, 여러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